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8.15 해방이 끼어 있습니다. 예. 해서 현대사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골랐습니다. 네. 현대사를 알지 않고는 지금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얘기할 수도 없죠. 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들 하죠. 근데 저는 과거에 철저하게 털을 두지 않으면은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특히 현대사에 관해서는 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서중석 선생이 쓰고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기획했는데요. 예. 한국 현대사를 1945년 8월 15일부터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의외로 못 보는 국면들 참 많죠. 예. 어떻게 해서 이승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는지, 그리고 박정희 통치 체제는 어떠했는지, 그 당시 문화적인 흐름이 어떠했는지,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역사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서중석 선생이 쓴 이 한국 현대사가 좋은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에 한홍구 선생의 한국사나 그리고 강준만 선생의 현대선책 등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이 훨씬 일목요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과 도표, 지도 등을 동원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이 책을 참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조선이 해방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좌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제 잔재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분배 문제, 그리고 온전한 독립국가 건설 문제, 자주적인 문화 형성,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맨 앞에 놓인 게 뭐니 해도 일제 잔재 청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한에서는 한민당과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 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철저하게 망가지죠. 예. 북한은 그 대신에 친일 청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남한에서는 독립운동하고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나 후손들이 정말 근근히 명맥만을 이어가는 수준이라면 북한에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나 이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잘 살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항과 관련한 민족 해방을 위한 저항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도덕적으로 위에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친일 세력들이 어떻게 이승만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나가는가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경찰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시 해방 직후에 잠깐 다 숨어들었던 이 관료들이나 경찰들이 이승만이 권력을 안정화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그마치 80% 가까이가 친일 이력을 가진 경찰들이었습니다. 예. 이러니 옳고 그름, 도덕적 판단 기준을 할 수 있는 잣대가 사라져버린 거죠. 예. 그 악랄한 일제 경찰을 빌붙었던 사람들이 다시 독립국가의 경찰로 화려하게 귀환했다는 것.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겼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최만식의 소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그 고문 경찰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해방된 나라의 경찰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찰뿐이겠습니까? 군인들의 경우 지금 기무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무사의 원형이 이제 방첩대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특무대 이런 건데요. 그걸 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김창룡이라는 자였습니다. 예. 김창룡이 만주군 그러니까 관동군이죠. 관동군에서 헌병 노릇하면서 일제 끈앞을 노릇을 하면서 이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했던 자죠. 너무 악명 높은 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박정희나 백선엽, 백인엽 이런 사람들, 정일권
이런 자들도 빠뜨릴 수가 없죠. 군도 이런 친일 군인들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친일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당화, 합리화를 위해서 반공 논리로 바로 바꿔버리죠. 친일을 노면하기 위한 반공 논리를 대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예. 언젠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보도연맹 사건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제주와 여순에서 벌인 학살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 책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상적 족쇄를 틀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같은 게 바로 여순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가 서둘러서 만들었던 것이기도 하죠. 예. 일본이 좌파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1925년 공산당 사건과 함께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의 영속성이 있다는 건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상의 숨통을 씌웠는지 그게 죄였는지 잘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맨 위에 첨점에 이 친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친일 문제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도 어떻습니까?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라는 그 굴욕적이고 악질적인 친일 언론이 지금도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예. 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친일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자 얘기하면은 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하죠. 미래로 가자 이러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과거에 얽매여 있다가는 발전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발전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작자들은 식민지 시대 때는 조선 민중 전부가 친일파였다. 그 얘기는 아무도 친일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고위 관료부터 시작해서 경제, 언론, 문화 곳곳에 이런 친일의 문제가 고스란히 놓여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이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게 또 전쟁으로 이어지고 분단 문제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 보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재밌다기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이 참 많은데 거창이 양민 학살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메가더를 전쟁 용어하는 것도 웃기는 소리다 라는 것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메가더를 신으로 모시는 무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0년대에 그래서 메가더에게는 양담배를 바쳐야 된다. 이때 양담배를 단속했잖아요. 근데 이 메가더를 신으로 모신 무당이 양담배를 바쳤다가 걸리기도 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메가더가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언급도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 박정희 정권 시대의 그 문화 문제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고요. 그리고 박정희 쿠데타에서 역할을 했던 정치 군인들의 문제점들도 하나하나 잘 짚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나갈지 한 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박정희 체제를 유지한 핵심이 바로 정보 공작 정치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무사 문제 관련지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김영욱이라는 사람의 회고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옛날 왕조 시대 임금도 늙은 신하가 호랑이같이 준엄하게 간하면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거칠 게 없는 독재자이자 총통으로 군림했다. 국회나 법원은 장식품이었고 헌법은 왕이 백성에 내리는 서리빨 같은 직서에 불과했다. 유신으로 박정희는 사실상 박씨 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좀 더 읽어보면은 이승만은 경찰과 관료, 폭력배 등을 동원해 독재체제를 유지했으나 박정희는 철저하게 중앙정보부를 정치 통제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다. 정보부는 박정희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의 모든 문제에 개입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 체제를 정보정치, 공작정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보부는 야당과 저항 세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과 고급 관료 등 친박정희 세력 내에서도 정치적 야심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했다. 바로 이게 기무사가 하는 짓들이죠. 걸핏하면 정치에 개입해서 자기들이 판을 흔들고 자기 소속 군인들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짓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근원이 바로 박정희라는 그 친일 군인을 우리가 이 싹을 잘라버리지 못한 원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현대사를
일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문화 문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가십이랄까요? 에피소드 하나 이 책에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PD도 잘 아시죠? 금지곡이 있었다는 것. 아유, 그럼요. 금지곡은 일본의 민족문화 통제 정책의 산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다 가져와요. 일제가 행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공법이 그렇듯이 네. 이 금지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시대 때 아리랑이나 봉선화 등 민족 감정을 고취하는 노래가 일본 제국주의의 금지곡 1호가 됐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사회나 정치인을 비방한다는 혐의로 이런 그 금지곡 딱지를 붙였고요. 근데 그게 뭐니 해도 가장 활발하게 금지곡이 나왔던 때가 활발하게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유신장공 때입니다. 자그만치 223곡을 1975년에 금지곡을 발표합니다. 대표적인 뭔지 아십니까? 아침 이슬, 그리고 김민기 친구, 송창식의 왜 불러, 고래사냥, 이장희의 그 건너, 불 꺼진 창. 불 꺼진 창 같은 거 왜 금지곡인지 모르겠어요.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이런 것들 있죠. 신중현의 미인,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 이런 걸 다 금지곡으로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예. 뭐 이유인즉슨 외색풍이니 창법이 저속하니 불신풍조를 조장하니 퇴폐성이니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게 우리 문화를 압살을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가로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들을 서중재 선생은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책이 좀 지루하기 쉬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동원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도 곳곳에 실어놔서 심심치 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8.15를 맞이해서 우리 현대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노동자와 민중들은 가시밭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영시의 이별. 네. 그 노래도 이제 금지곡이었는데 왜 영시의 이별하느냐. 네. 통금 시간에. 아니 근데 이런 시대가 더 안정감이 있고 질서가 잡힌 나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독재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틈만 나면은 박정희 향수를 조장해서 과거 회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적지 않고요. 뭐 지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 결정권이랄까요? 스스로 판단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의 바탕에서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들을 타진하는 내공이랄까 힘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속되기를 기꺼이 바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노예 근성을 생각합니다. 네. 독재에 대한 향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질서가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인데 그 질서야말로 억압의 다른 표현이라는 건 우리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역사의 변혁기의 혼돈은 뭐 당연하죠. 이제 이 혼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에게 귀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거야말로 역사의 진보를 되돌리려는 의도하고 이해관계가 맞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이런 암울했던 시대를 우리는 완벽하게 청산한 줄 알았는데 군사반란을 꿈꾼 자들이 작년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에 또 경악합니다. 아, 언제든 역사는 먼 시대로까지 역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몇 년 동안 길게 잡으면 100년 가까이를 지배해온 일제의 빌붙어서 권력을 휘둘러 오고 그 독재에 빌붙어서 자기의 털을 잡아온 자들이 쉽게 물러서겠습니까? 정말 이 힘겨운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